안녕하세요. 이재홍 제과기능장입니다. 오늘은 제 2회차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빵류 재료 중에서 1번 기초과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의 재료적 이해, 두 번째 지방의 재료적 이해, 세 번째 단백질의 재료적 이해, 네 번째 효소의 재료적 이해하고 문제 풀이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과학 중에서 탄수화물의 재료적 이해입니다. 먼저 탄수화물이란 탄소, 수소, 산소, 삼원소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 일반식은 CM, H2N, ON 또는 CM, H2ON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강의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필기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란색을 마크한 부분에 이 단어들을 다른 것보다 좀 유심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탄수화물이란 두 번째, 분자 내에 한 개 이상의 수산기와 가루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얼른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수산기가 있고 이 OH의 화학식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지, 또 가루복실기가 뭔지, 또 COOH는 어떻게 분자 구조가 되어 있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런 어떠한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체크를 해 놓으세요. 교재를 공부하실 때 체크를 해 놓으시고 넘어가시고 다음에 문제를 풀 때에 여기에 대한 해설들이 나옵니다. 그때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탄수화물은 당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질이나 탄수화물은 같은 얘기입니다. 다음에 탄수화물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우선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습니다. 먼저 단당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단당류는 일단 그 당류가 분해가 돼 가지고 부셔지는데 이것이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당류를 단당류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포도당, 글루코스, 과당, 프락토스, 그다음에 갈락토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개는 단당류입니다. 그다음에 이당류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것들이 어느 것이 이당류냐, 어떤 것이 단당류냐, 다음 중에서 단당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당의 이름은 좀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당류입니다. 이당류에는 자당,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얀 설탕을 얘기합니다. 슈크로스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메가당이 있습니다. 엿당이라고도 하고 말토스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유당이 있습니다. 젖당이라고 하고 락토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당류에 전부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시험 문제에 영어로 보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이 당에 대한 영문을 같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다당류입니다. 다당류에는 덱스트린, 호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분, 또한 녹말, 스타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탄수화물을 공부할 때에 가장 많이 시험 문제, 아주 그냥 시험 볼 때마다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당에 대한 당도, 얼마나 다느냐 하는 그 감미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대적 감미도는 자당을 기준으로 간능 검사에 의해 판정한 물질의 감미 정도를 실질적 수치로 계산한 환상한 값이다. 이와 달리 당도는 시럽 중에 함유되어 있는 당의 비율을 말한다. 정말서 감미도는 어떠한 당이 가지고 있는 그 단맛을 얘기하는 거고, 당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에 이 당이 섞였을 때 당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 100에 설탕 100이 들어갔어요. 자, 이 설탕의 당도는 이제 100인데, 그러면 이제 합해서 200이 되죠. 200에서 설탕이 50%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물 100g, 설탕 100g. 합해서 200. 200 중에서 설탕이 100. 중에서 절반이죠. 그럼 당도는 50%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물질이 서로 섞였을 때의 비율을 당도라고 하고, 감미도는 당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요거는 필히 외우셔야 됩니다. 가당 175, 전하당 130, 자당 100 이렇게 되는데, 이 자당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당은 설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설탕. 이 설탕의 단맛을 100으로 보고 그거보다 먹었을 때 단맛이 더 많이 느껴지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당이라는 당은 130, 설탕보다 1.3배 달다는 얘기고, 가당은 175입니다. 그래서 설탕보다 당도가 1.75배 정도 더 달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또 설탕보다 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포도당 75, 메가당 32, 갈락토스 32. 이 두 개는 당의 감미도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당 16. 그래서 유당은 이제 우유에 있는 당인데, 시험 문제에 다음 중에서 순서로 돼 있는 것은, 또한 제일 당도가 감미도가 높은 것은, 또한 감미도가 가장 낮은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여러분이 순서대로 외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탄수화물의 감미도가 클수록 용해도, 녹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흡수 조해성, 수분을 흡수하여 녹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점 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도가 낮을수록 잘 녹지 않고, 감미도가 높을수록 잘 녹고, 감미도가 낮을수록 잘 녹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특성입니다. 단당류, 더 이상 가스분해지지 않는 가장 단순한 탄수화물로 산화되면 에틸 알코올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빵에 이스트를 넣어서 이 단당류가 분해가 돼가지고 탄산가스하고 알코올이 나오는데, 그 알코올이 에틸 알코올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틸 알코올이 있고 에틸 알코올이 있는데, 이 에틸 알코올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단당류에는 자, 포도당이 있다 그랬죠. 자, 포도, 과일즙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혈액 중에 0.1% 포함되어 있다. 자, 지금은 제가 제빵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빵 재료 중에 혈액 중에 0.1%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의 몸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영양이나 또한 소화 흡수 이럴 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언론 봐서는 지금 제빵 재료지만은 그 재료 중을 또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포도나 과일도 있지만은 사람 몸에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도 같이 이해를 하시면은 다음에 그 영양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 좀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당입니다. 자, 모든 당류 중에서 단맛이 가장 강하며 꿀과 과일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아까 가당의 감미도가 얼마 있었죠? 175였습니다. 설탕이 1.7배가 덜 다르죠. 다음에 세 번째 갈락토스입니다. 자, 젖당의 구성성분으로 단맛이 덜하고 물에 잘 안 녹는다. 그리고 뇌신경 조직에 성분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빵 재료지만은 사람 몸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만약에 책에 교재 이렇게 나온다면은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왜냐하면은 이 갈락토스에 대해서 또 영양 쪽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당류입니다. 이당류에는 자당, 메가당, 유당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자, 일단 이 이당류라고 하는 것은 단당류 2분자가 결합된 당류로 모든 이당류의 분자식은 C12, H22, O11입니다. 자, 요게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물이 추가가 돼가지고 나중에 분해가 되면은 같은 분자에 가당하고 포도당이 되는데, 이런 이제 화학식의 기초가 되는 화학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화학식, 계산식 이런 게 사실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빵이나 과자를 만드는데 그 제빵사나 제과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화학식은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돼 있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자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설탕입니다. 여기는 인베르타제에 의해서, 인베르타제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효소가 설탕을 갖다가 포도당과 가당으로 가스 분해되는 비환원당이며 상대적 감미도는 순에서 기준이 되는 100이다. 그래서 자당은 아까 감미도에서 100이라고 그랬죠. 이 100보다 단맛이 강하면 감미도가 높아지고 단맛이 약하면 감미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이 비환원당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환원당하고 비환원당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라는 물질에 B라는 물질이 들어가서 C가 됐어요. 그 C라는 물질이 됐는데 이 C에서 다시 B를 빼면은 A가 돼야 되는데 A가 되지 않고 C로 남아있는 거를 비환원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원당은 A에서 B를 넣어서 C가 되죠. 그러면 B를 빼면 다시 A가 되는 거를 환원당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가당입니다. 자, 메가당은 효소 말타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과 포도당 같은 분자의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보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당입니다. 효소 락타제에 의해서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내에서 번식을 하는 작균을 막아서 장을 깨끗하게 하는 정장작용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몇 가지의 효소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시 효소하는 부분에서 또 나오는데 다만 이 이당류는 효소라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당류입니다. 자, 여러 개의 단당류가 결합된 고분자의 합물을 얘기를 합니다. 우선 전분, 그다음에 섬유소, 펙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세계적으로 일단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전분은 곡류, 고구마, 감자 등에 존재하는 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어지는 저장탄수화물로 많으면 수천 개의 포도당이 결합되어 한 개의 전립분을 구성한다. 이거는 포도당 분자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를 일반적으로 전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셀룰로스는 해조류와 채소류에 있는 겁니다. 위에 전분은 곡류에 주로 많고요. 섬유소, 셀룰로스는 해조와 채소류에 많으며 식물을 구성하는 데 이용되는 구성탄수화물로 초식동물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펙틴. 자, 과일류의 껍질에 많이 존재하며 젤리나 잼을 만드는데 점성을 갖게 하는 정말서 다당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당질이라고 했죠. 정말서 이 펙틴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당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글리코겐입니다. 자, 글리코겐은 동물의 에너지로 이용되는 동물성 전분으로 간이나 근육에서 합성 저장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볼 거는 글리코겐이 어디에 저장이 돼요?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글리코겐은 동물성 전분으로서 어디에 저장되는지 보기에 예를 들어서 간, 엔드, 근육 이렇게 나오면 그게 답이겠죠. 근데 나눠서 나올 때가 있어요. 1번 간, 2번 근육. 이렇게 하면 둘 중에 어느 게 답이 되겠어요? 네, 이때는 근육이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간이나 근육에서 합성되고 저장되지만은 더 많이 합성되고 저장되어지는 것은 간보다 근육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덱스트린, 호정입니다. 호정은 약간 끈적거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분이 가스 분해되어 호정화, 덱스트린화되는 중간 생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처럼 어떤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밥이 쌀이 열을 줘서 온도를 주면 밥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약간 끈적거리는 현상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면 밥이 되는데 이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놀린입니다. 가당의 결합체로 돼지 감자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여러분은 이제 다음 중에서 돼지 감자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당은 또한 반대로 이놀린은 어디에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놀린이라는 건 좀 생소하지만은 여러분이 좀 체크해 놨다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천입니다. 자, 앞에서 펙틴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한천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다 어떤 제품을 굳히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는 안정제의 그 기능을 하는 당류인데, 우선 그 한천은 홍조류 중에서 이 바다에 있는 그런 식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뭇가사리죠. 그래서 이 우뭇가사리 그러면 한천 이렇게 같이 동시에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뭇가사리에서 추출해서 펙틴과 같은 안정제로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된다. 다음에 전분 녹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분은 다당류로 옥수수, 보리 등의 곡류와 감자, 고구마, 타피오카 등의 뿌리에 존재한다. 자, 식물의 저장성 탄수화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전분을 이렇게 크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사용하는데 이 밀가루의 70%가 전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분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 전분은 전립분위로 구성되어 있고 전립분위는 전분잎에는 수천 개의 포도당이 있다. 자, 한 개의 전분 입자인 전분잎을 구성하는 수천 개의 포도당은 두 가지 구조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화학식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충 한 수천 개의 포도당이 여러 개가 뭉쳐서 전분이 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도당이 배열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서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라고 하는 이 전분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밀로펙틴과 아밀로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표를 보시면은 자,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이 있습니다. 자, 분자량은 몇 개의 단당류가 모여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밀로스는 좀 적게 있고 아밀로펙틴은 많습니다. 다음에 포도당 결합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알파 1사 결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알파 1사 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하는 거는 다음에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밀로펙틴은 알파 1사 결합도 되고 알파 16 결합도 됩니다. 자,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요드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요드 반응을 떨치면은 이 아밀로스는 청색으로 변합니다. 아밀로펙틴은 적자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이제 공부하실 때는 아밀로스가 먼저 나오죠. 아밀로펙틴이 보통 나중에 나옵니다. 문제에도 보통 보면은. 그러면 아밀로스는 여러분이 이 도표를 기억하시면 아밀로스는 청색, 아밀로펙틴은 적자색. 이렇게 이 도표를 이해를 하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에 호화입니다. 호화는 익는 걸 얘기합니다. 정말서 쌀을 물을 넣고 온도를 넣으면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쌀만 먹는 것보다 밥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소화가 잘 됩니다. 이렇게 소화가 잘 되게끔 익히는 것을 호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호화되는 속도가 아밀로스는 빠르고 아밀로펙틴은 느립니다. 그 이유는 그 위에 있는 포도당 결합 형태를 보면은 알파 1사 결합은 그냥 한 줄로 쭉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밀로펙틴은 알파 1사 결합에 16 결합해서 여러 가지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다음에 노화. 노화는 이제 부패는 아니지만 처음 빵을 만들 때보다 맛이 떨어지고 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원래 처음보다 맛이 좀 없는 거죠. 그러나 먹을 수는 있는 것을 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화 속도가 아밀로스는 빠릅니다. 중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알파 1사 결합이 일률로 돼 있으면 물을 먹었다가 물을 빨리 내보냅니다. 근데 알파 16 결합, 1사 결합, 아밀로펙틴은 여러 가지가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나가는 그 시간이 느립니다. 그래서 노화 속도가 아밀로스는 빠르고 아밀로펙틴은 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1번을 보시면은 찹쌀과 찰옥수수는 100%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찹쌀,
찰옥수수 앞에 찰이 들어가거나 찹이 들어가면은 전부 다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반 곡물은 물론 아밀로펙틴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밀로스도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찹쌀하고 찰옥수수는 전부 다 아밀로펙틴입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하게 되는 거죠. 다만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 많이 이제 틀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찰옥수수하고 옥수수하고는 틀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옥수수를 매옥수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찹쌀하고 찰옥수수라는 거 요걸 두 가지 외워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밀가루는 아밀로펙틴 72에서 83%, 그다음에 아밀로스는 17에서 28%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약 70%는 아밀로펙틴이고 그다음에 약 30%는 아밀로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로 반죽을 치게 되면은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약간. 다음은 이제 아밀로스에 대한 분자식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알파 일사결합이 뭔지를 설명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도표로 그리시게 되면 이제 1번부터 6번이 있습니다. 화학 기호식을 그리게 되면은. 근데 이것이 이제 아까처럼 쭉 몇천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연결된 순서가 맨 처음 거 4번하고 두 번째 거에 1번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도 4번하고 1번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밀로스는 1번하고 4번만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밀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아밀로펙틴은 이렇게 그 밑에 있는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쭉 있는데 밑에 부분은 4번하고 1번이 연결돼요. 근데 또 위에 부분은 1번하고 6번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번하고 6번이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결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얼른 봐도 아밀로펙틴은 좀 복잡하죠. 그래서 빨리 노화가 안 되고 빨리 익지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됩니다. 그래서 분자식에서 1부터 6까지 있는데 1번하고 4번이 계속 연결이 되면 일사결합. 1번하고 4번이 연결되고 또 6번하고 1번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위에 또 1번하고 4번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아밀로펙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전분의 호화입니다. 자, 전분은 덱트리나 젤라틴이나 알파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화 전분, 베타화 전분 이런 단어들이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알파라는 게 뭔가 돼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분에 물을 넣고 가열하면 수분을 흡수하면서 팽윤되며 팽윤은 불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팽윤되며 점성이 커지는데 끈적거리는 거죠. 투명도도 증가하며 반투명의 알파 전분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하얀색의 전분이 물을 넣고 온도를 높여서 끓이면은 색이 풀처럼 되는 거예요. 반투명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알파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화는 익은 전분을 얘기해요. 먹어도 소화가 될 수 있는 전분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밥, 떡, 과자, 빵 등이 전분의 호화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식품이다. 이거는 먹어도 소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서 쌀이 있고 밥이 있으면은 밥은 소화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전분이 이제 한번 익힌 거죠. 그래서 알파 전분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은 호화된 전분으로 이루어진 식품은 소화가 잘 된다. 반대로 베타화 전분이라고 있는데 이 베타화는 익히기 전에 전분을 베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쌀이죠. 쌀을 깨가지고 먹는다고 하면은 밥보다는 소화가 덜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전분의 가스분해. 자, 가스분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에다가 물을 넣으면서 이 물에 의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변하는 것을 가스분해라고 합니다. 자, 전분에 묽은 산을 넣고 가열하면 쉽게 가스분해되어 당화된다. 그래서 당분으로 나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전분에 효소인 아밀라제를 넣고 호화 온도를 유지시켜도 쉽게 가스분해가 되어 당화된다. 그래서 전분을 갖다가 이제 아까 보시면은 다당류가 있고 이당류가 있고 단당류가 있는데 이 전분도 계속 분해를 하면은 나중에 포도당이 됩니다. 이때 이제 처음에 전분을 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아밀라제라는 효소를 넣고 분해를 시키면은 이거를 이제 더 잘게 잘라지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분을 가스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최종 산물로 만드는
식품과 당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이 어떻게 분해가 됐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식혜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식혜는 자, 쌀의 전분을 가스분해하여 부분적으로 당화시킨 것, 저 단맛을 내게 한 것을 당화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메가당이 많은 양을 구성합니다. 식혜에는 주로 이 메가당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포도당, 자, 전분을 갖다가 계속 분해를 시키면은 최종 산물로 설탕을 사용하는 배합에 비해서 설탕의 일부분을 포도당으로 대체하면 재료비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황금색으로 색깔도 되어 흡수색도 좋아진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설탕을 넣습니다. 근데 이 설탕이 일부분에 포도당을 넣으면은 색이 아주 이쁘게 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도당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성화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성화당은 전분당이라고 하는데요. 당 중에서 이 전분당은 전분위로 당을 만든 걸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중에 속하는 이제 이성화당은 분자의 분자식은 변하지 않으면서 분자 구조를 바꾼 당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포도당을 가당으로 바꿔 만든 액상가당이 대표적인 당류 제품이다. 주말에서 설탕을 분해하면 포도당하고 가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다시 이 가당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당류를 바꿔주는 거를 이렇게, 근데 이것이 물엿처럼 이렇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이 당을 이성화당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전분의 노화입니다. 자, 앞에서는 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전분의 노화는 빵의 노화는 빵 껍질의 변화, 빵의 풍미제와 내부 조직의 수분 보유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 즉 말해서 먹을 수는 없는데 이런 변화에 의해서 맛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분의 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빵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조금이라도 소비자한테 팔 때 이 노화되는 속도가 늦어져야지만 폐기 처분하는 제품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소에서는 이 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오늘 만든 빵이 맛이 수분이 내일도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버리는 빵이 없겠죠. 그래서 이 노화를 갖다가 억제하는 방법, 또한 노화를 더디게 보관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빵의 노화는 자, 이런 이제 껍질, 풍미, 그다음에 수분 이동입니다. 그다음에 빵을 구성하는 알파 전분, 아까 우리가 호화를 했죠. 이 호화시킨 전분을 알파 전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알파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변하는 것이다. 앞에서는 쌀을 가지고 물을 주고 열을 주면은 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쌀이 변해서 밥이 되는데 이 밥은 소화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호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밥을 해놓고 나서 가만히 놔두면은 이 밥에서 수분이 날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밥풀떼기가 되죠. 이 밥풀떼기는 다시 딱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화 과정이 호화가 된 다음에 수분 증발이 이루어지면서 대표적인 것이 가장 수분 이동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굳는 상태를 보통 베타 전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알파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이동하는 것을 노화라고 합니다. 자, 노화로 베타 전분으로 된 제품은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빵을 만들었는데 빵을 구워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 1시간 후에 보통 포장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 빵 안에 있는 조직이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리면 입에 들어가도 분해가 잘 안 돼요. 분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오래된 빵은 오븐에서 나오자마자 포장한 빵에 비해서는 조금 더 소화가 더디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노화반입법입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우리가 빵을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빵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빵의 맛이라든가 향이 변화 없이 오래 보관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기억 보시면은 영하 18도 이하로 급냉하거나 수분 함량을 10% 이하로 조절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제 빵을 만들 때, 물론 이제 뭐 비스켓이나 쿠키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면은 수분을 줄여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빵을 만들 때에는 인위적으로 빵을 군 다음에 수분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실내지만은 실내도 이제 오래 놔두면 상하기 때문에 냉장고를 넣는데 냉장고가 제일 빨리 상합니다. 노화가 제일 빨리 돼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먹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빨리 수분을 갖다가 얼려서 오랫동안 보관한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영하 18도 온도, 정말서 한 18도에서 20도 되는 온도에서 넣어서 냉동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1시간 전쯤에 꺼내가지고 해동시킨 다음에 뭐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 먹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니은 보시면 아밀로스보다 아밀로펙틴이 노화가 잘 안 된다.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린 거죠. 정말서 분자 구조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또한 일육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빨아들인 수분을 빨리 내보내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아밀로펙틴이 많은 전분이 있는 제품은 빨리 노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즉 말해서 아밀로스를 보다 아밀로펙틴을 더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화가 좀 더 더디다는 얘기죠. 다음에 D급 보시면 설탕 유지의 사용량을 증가시키면 빵의 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설탕하고 유지가 수분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설탕은 수분을 빨아들이고 유지는 수분을 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노화를 갖다가 지연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설탕을 더 넣거나 유지를 더 넣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다만 이 목적으로만 더 넣으면 안 되죠. 정말에서 내가 설탕을 많이 넣게 되면 어떤 빵은 더 달아지게 되죠. 정말에서 식빵은 달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식빵에다가 난 노화를 갖다가 좀 오래 해야 되겠다. 내일까지도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통 설탕에 식빵에 설탕 4%를 넣는데 내가 한 20%를 넣었어요. 그럼 20%가 물을 먹고 물론 물을 빨리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빵은 달게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유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유지는 이제 쇼트닝, 버터, 마가린 주로 이제 고체적인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식용유 같은 액체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이렇게 유지라고 나오는 거는 보통은 고체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용유에 대해서 나오면요 별도로 식용유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보통 이제 유지 그러면은 보통 쇼트닝, 마가린, 버터 요 세 개 중에서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제품에 정말에서 여러분들이 건강빵이라고 들어보셨죠? 건강빵이라고 하는 거는 달걀, 설탕, 유지를 줄인 겁니다. 근데 그 건강빵을 만들면서 나는 이 빵을 갖다가 노화를 더디게 하기 위해서 난 유지를 넣어야 되겠다. 그럼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제품에 맞게끔 설탕을 넣거나 유지를 넣거나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리을입니다. 자, 계면활성제는 아마 이런 단어도 여러분이 처음 듣는 단어일 겁니다. 정말에서 유화제라고 보통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유화제가 안 나오고 계면활성제라고 딱 나와요. 그럼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유화제는 알겠는데 계면활성제는 뭐지? 이럴 때는 계면활성제보다 유화제가 교재에 일단 보면은 거의 비슷한 그 교재를 보시면은 유화제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계면활성제보다. 그러니까 이 계면활성제하고 유화제도 같은 단어라는 거. 자, 표면 장력을 변화시켜 단백질과 전분 사이의 자유수를 균질하도록 하여 빵 가자의 부피와 조직을 개선하고 노화를 지연시킨다. 자, 이거는 유화제는 어떠한 물질하고 어떠한 물질을 잘 이렇게 섞이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자연수라는 게 나옵니다. 자연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물입니다. 빗물, 샘물, 뭐 정수기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결합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결합수는 달걀에 있는 수분이죠. 그래서 달걀 갖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고 흔들어도 물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달걀에는 분명히 수분이 있습니다. 정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은 자연수고 이렇게 어떠한 물질을 갖다가 서로 붙게끔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은 결합수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미음 보시면은
자, 유화제인 레시틴을 빵 반죽에 첨가하면 유화작용으로 노화를 지연한다. 자, 이걸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유화제, 계면활성제죠. 근데 레시틴이 나옵니다. 이 레시틴이라고 하는 거는 천연적으로 우리 달걀 노른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고 과자를 만드니까 내가 조금 노화를 좀 느리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달걀 양을 좀 늘리면은 노른자 양이 좀 늘어나겠죠. 그러면 어떤 제품들을 예를 들어서 기름하고 물하고 섞여주는 겁니다. 그냥 별도로 놔두면 물은 증발이 되겠죠. 근데 이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붙게 해주면은 잘 수분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빵이 빨리 굳지가 않게 되죠. 네, 그래서 노화 방법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레시틴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노화의 최적 상태, 노화의 환경 조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분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전분의 노화때, 스텔존이라고 하는데 이 스텔존을 가리킵니다. 자, 수분 함량은 30에서 60%일 때 노화가 가장 빠르게 되고 저장 온도는 영하 7에서 영상 10도입니다. 지금 냉장 온도인데요. 자, 이때 노화가 가장 빠르게 된다. 중간에서 내가 노화를 느리게 해야 되겠다면 이걸 피하면 되는 겁니다. 중간에서 수분 함량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장 온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영하 18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 온도에서 하시면 되는데 제일 빠른 것이 이 냉장 온도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냉장고의 온도가 8도 정도로 돼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이 8도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10도까지 나와도 예문에서 이 냉장고 온도 8도에 근사치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보기에는 영상 7도, 영상 5도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하 20도, 0도, 5도, 20도 그러면은 근사치가 5도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딱 이렇게 있다고 해도 문제가 나올 때는 근사치에 대한 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 온도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딱 요거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온도 부분이 많이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지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 삼원소로 구성된 유기화합물이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수화물도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지방산 세 분자가 글리세린 한 분자의 OH기 세 개에 지방산이 한 개씩 결합되어 만들어진 에스테르 형태다. 자, 요것도 지금 여러분은 외우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그렇죠? 얼른 봐서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으시고 나중에 시험 문제 풀이를 할 때 조금 문제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트리그리세리드, 정말서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트리그리세리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리그리세리드가 굉장히 시험 문제 보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트리그리세리드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지방산 세 분자가 그리세린 한 분자랑 붙어가지고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지질의 분류와 특성입니다. 자, 우선 처음에 단순 지방입니다. 자, 그리세린 혹은 알코올과 지방산의 에스테르 화합물인 지방산이다. 자, 단순 지방에는 보면 이제 지방도 여러분들이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백질, 지질, 그다음에 탄수화물, 효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큰 것만 공부해야 될 게 있고 어떤 부분은 효소 같은 부분은 아주 세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노란 글씨를 해준 걸 반복되는 거죠. 앞에서도 나왔던 거죠. 트리그리세리드.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도 자주 접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지금 모른다고 치고 나중에라도 표시를 해놨다가 공부를 좀 하시면은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또한 시험 볼 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중성지방입니다. 자, 상온에서 고체 또는 액체. 자, 고체로 되는 걸 지, 액체로 되는 걸 유. 그래가지고 유지라고 하죠. 유지. 그래서 앞에서 그냥
고체나 액체나 그냥 기름을 얘기할 때는 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액체를 결정하는 성분인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다. 자, 세 분자의 지방산과 한 분자의 글리세린으로 결합된 트리그리세리다. 자, 이 트리그리세리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산 3개와 한 분자의 글리세린이 뭉치면은 그게 지방이고 그게 트리그리세리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왁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고급 지방산과 고급 알코올이 결합하여 상온에서 고체 형태인 단순 지방이다. 왁스 아시죠? 왁스는 좀 딱딱하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거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지방산하고 알코올이 섞어서 돼 있는 형태의 단순 지방입니다. 자, 여러분이 얼른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정말서 뒤에 있는 이 지방산 알코올, 또 위에 또 이제 지방산, 그다음에 글리세린 이런 거 몇 개의 단어만 여러분이 알고 접목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식용유, 자, 중성지방으로 되어 있고 상온에서 액체 형태의 단순 지방이다. 아마 우리가 많이 어떤 튀김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액체로 된 기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복합지방입니다. 복합지방은 자, 글리세린 혹은 알코올과 지방산의 결합 이외에 다른 분자군들이 포함된 지방을 복합지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는 인지질, 당지질, 지단배 이런 것이 있는데 인지질은 난황은 달걀의 노른자를 얘기합니다. 다음에 콩, 간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유화제로 쓰이고 노른자의 레신이 대표적이다. 자, 인지질은 지방이 인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자주 많이 나오는 것이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이 레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강의하면서 레신이 유화제고 계면활성제인데 그것이 자세히 모르겠다 하시면은 조금 체크해놨다가 조금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신은 시험 볼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시험 60문제 나온다. 다음에 또 60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 레신은 항상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레신은 뭐 금방 오늘 여러분이 강의를 들었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체크를 해 놓으시고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당지질입니다. 자, 중성지방과 당류가 결합된 형태로서 뇌신경 조직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지단백, 중성지방, 단백질, 콜레스테롤과 인지질이 결합된 것으로 지방을 운반한다. 중에서 복합지방 그러면 인지질, 당지질, 지단백 이렇게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도지방이 있습니다. 유도지방은 중성지방, 복합지방을 가수 분해할 때 나타나는 유도되는 그런 지방을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는 지방산, 글리세린,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리세린이 앞에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 글리세린이 뭔지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산에는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주로 이제 나오는 문제는 밑에 있는 종류입니다. 정말서 다음 중에서 포화지방산은 아니면 다음 중에서 불포화지방산은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서 포화지방산은 어떤 화학 분자 구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산소가 들어가서 상하지 않게끔 또 불포화지방산은 주로 액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꽉 차지 않아 가지고 고체도 되지 않고 이렇게 액체로 보이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불포화지방산인데 불포화지방산은 리얼에 보면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올레산, 리놀렌산, 라키토산, EPA, DHA 이렇게 이제 종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앞에서 보시면은 이 포화지방산에도 부티르산, 카프리산, 미트리산, 스테아르산, 팔미트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를 풀 겁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 보시면은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팔미트산이 자주 나오거나 그렇지 않은 다음 장에서 종류에서는 뭐 DHA가 자주 나온다든가 그럼 여러분이 자주 나온 거 다 외우기가 힘드시면은 그 중에 절반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외우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에는 지방입니다. 지방의 구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글리세린이
지방산하고 결합이 된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방을 가스분해해서 얻어지는 것이 그리세린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산하고 그리세린이 붙어가지고 지방이 되기 때문에 얘도 가스분해하면은 이제 그리세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3번입니다. 무색, 무치, 감미를 가진 시럽 형태의 액체 재료라는 거. 그러면서 이 시험 문제에 그리세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리세린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그리세린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성분들 화장품 중에 이 립스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립스틱을 바르면은 수분이 입술이 잘 마르지 않게 이제 하는 성분인데 그 성분이 그리세린이에요. 그러면 그리세린은 어떠한 기능을 하냐? 수분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성분을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뭐 수산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면 정도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그리세린의 특징은 무색, 무치, 그 다음에 감미, 약간 단맛이 난다. 요거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지방의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수분을 잡아들여 보유하는 능력이 수분 보유력이 커서 식품의 보습제로 사용된다. 이거는 지금 그리세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맨 밑에 11번을 보시면은 이스트 발효 중에도 밀황 생산되어 이스트 발효량이 금밀항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만들 때에도 약간 그리세린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단백질 재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유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지방하고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백질은 다른 거하고 규별이 되기인데 그 이유는 질소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에는 주로 이제 뭐 유황보다도 다른 거에 비해서 뭐가 더 있느냐 하는 거는 질소입니다. 그래서 이 질소가 있기 때문에 상하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상하는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몇몇이 보면 아미노산 종류에는 20가지가 있는데 이 20가지 종류는 다음에 영양을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빵 반죽의 탄력과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만드는 채소 단위입니다. 이 채소 단위가 모여가지고 단백질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 때는 밀가루를 사용을 해요. 근데 밀가루에는 단백질이 있고, 그 단백질 중에는 물을 먹으면 껌처럼 변하는 글루텐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글루텐이 빵을 발효를 할 때에 가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빵을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SS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끈끈한 풍선껌이 되는 거야. 근데 SH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중간 끊어진 거죠. 자, 이거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 때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해가지고 전부 다 S 결합을 만든다. 여기 이제 황이 들어. S가 이제 황인데 이 황의 결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물하고 결합이 되면 붙게 돼요. 거기에 이제 황인자가 들어가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반죽이 잘 안 부풀어요. 이제 빵은 부풀려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부러 끊어요. 반죽 붙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전부 다 끊어 놓는 건 아니죠. 중간에서 반죽을 딱 치면 일부분을 중간중간 끊어줘야지만 반죽이 좀 잘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잘 늘어나지 끊어진 부분을 SH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단백질의 분류와 특성입니다. 여기 보면은 단순 단백질 중에 알부민, 글로불린, 글루테닌, 플로라민,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앞에 글루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단백질이 물을 먹으면 녹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도 수용성 단백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물에 녹지 않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불륜성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 불륜성 단백질이 물을 먹으면 고무풍선처럼 껌이 돼요. 그걸 우리가 글루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글루텐을 만들 수 있는 곡류가 지구상에는 밀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밀로 아직까지 빵을 만드는 이유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글로불린하고 글루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데도
단백질이 비슷하게 있어요. 수치로 보면은. 근데 단백질 종류 중에 요 글로불린, 글루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빵을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이걸 조금 더 신기해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복합 단백질입니다. 복합 단백질은 핵단백질, 당단백질, 인단백질, 그 다음에 금속 단백질이 있고 4번에 보시면은 크로모 단백질이라고 제가 노랗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거는 요 색소 단백질에서 크로모 단백질은 색소 단백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종류입니다. 종류 중에서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 또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고 이걸 또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보기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세 단어입니다. 펩톤, 폴리펩티드, 펩티드. 이 세 가지가 주로 이제 단백질이 부도가 되면서 분해가 되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건 다시 하나씩은 그때 설명드리고 그냥 단백질의 종류에서 가장 유도 단백질 중에서 많이 얻어지는 것들이 펩톤, 그다음에 폴리펩티드, 펩티드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효소입니다. 효소는 어느 한 부분만 찾아서 분해를 시킵니다. 정말서 A라는 효소는 B라는 기질만 가지고 분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C라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느 한 부분만 자기가 원하는 기질에 가서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분해를 시켜 놓는 거를 효소라고 합니다. 효소는 전부 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해 효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해 효소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또 효소를 또 정확하게 할 때 설명을 드리고, 자, 오늘은 대충 어떤 효소가 대충 어느 작용을 한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수화물 분해 효소입니다. 여기는 이제 단당류, 다당류, 그다음에 이당류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당마다 다 분해하는 효소가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당류 분해 효소입니다. 자, 인베르타제는 설탕을 포도당과 가당으로 분해한다. 여기서 설탕이 이당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탕에다가 인베르타제를 넣으면은 얘가 분해를 해가지고 가당하고 포도당으로 만듭니다. 다만 이 포도당하고 가당은 분자식은 같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냐, 오른쪽으로 되어 있냐, 왼쪽으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포도당하고 가당으로 나누고 단맛도 굉장히 틀리게 되죠. 포도당은 75가 되고 감미도가 가당은 17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설탕이 분해됐는데 100이라는 감미도에서 분해가 됐지만은 이것이 큰 차이로 감미도가 틀린 물질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분해를 시키는 것이 인베르타제입니다. 그다음에 말타제가 있습니다. 말타제는 메가당을 분해를 합니다. 자, 요거는 포도당 2개로 분해를 하는 효소예요. 자, 요거는 이스트에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사탕 제조 시 첨가하면 설탕의 결정화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설탕을 녹여가지고 사탕을 만들었는데 어느 시간이 되면 이것이 허옇게 설탕처럼 자국이 보입니다. 이걸 갖다가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락타제입니다. 소장에서 분비하며 동물성인 당인 유당을 포도당과 갈락수로 분해한다. 자, 유당은 젖에 있는 당이죠. 그래서 유당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포도당하고 갈락수로 분해한다. 그다음에 단세포 생물인 이스트에는 락타제가 없다. 자, 여기도 제가 맨 밑에 이스트에는 락타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노랗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효소는 여기 있는 거는 다 있다는 거죠. 이스트에. 근데 이 유당을 갖다가 분해할 수 있는 락타제는 이스트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로 빵 반죽을 했다가 내가 우유로 반죽을 하게 되면은 이 유당에 있는 당이 분해가 안 돼가지고 색깔이 훨씬 더 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이 앞에 이제 여러분들 쭉 공부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효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스트에 없는 것은 문제 내기 참 편해요, 그렇죠? 다 골라내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트에 없는 효소는 이거는 락타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다당류 분해에 있어서 아밀라제, 그다음에 셀룰라제, 이눌라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베타아밀라제, 글리코아밀라제 몇 가지 이제 생소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산화효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산소가 있어야지만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찌마제하고 포옥시다제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찌마제입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쓰는 이유가 이 찌마제인데 다음에 찌마제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분해에서는 리파제, 스테ap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리파제인데 주마서 어떤 지방을 갖다가 분해해서 그리세린으로 분해를 시키는 거죠. 앞에서도 이제 그리세린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지방산 3개하고 그리세린 하나가 결합된 거죠. 이걸 이제 리파제라는 것이 들어가서 분해를 시키면은 지방산 3개하고 그리세린하고 다시 분해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넘어가고요. 우선 제가 문제풀이만 하나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다음 당류 중 감미도가 가장 낮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보기가 유당, 그 다음에 락토스, 전하당, 인버터 슈가, 3번 메가당, 말토스, 4번 포도당, 글루코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유당, 전하당, 메가당, 포도당 이렇게만 나올 때가 있고, 앞에 한 걸음 빼고 영무위로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좀서 1번 락토스, 2번 인버터 슈가, 3번 말토스, 그 다음에 4번 글루코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를 대비해서 조금은 이제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어떠한 그 영어로 돼 있는 부분 중에 제가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영어하고 같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해설을 보시면은 감미도는 설탕의 단맛을 100으로 기준한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어떤 단맛을 낼 때는 설탕을 100이고 그 설탕의 단맛보다 강하면은 숫자가 올라가는 거고 단맛이 약하면은 숫자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가장 낮은 것은 물어봤어요. 감미도가.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유당이 되겠죠. 네. 다음에 자, 오늘 강의는 지금 탄수화물, 그다음에 지방, 효소, 그다음에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해 3회차 강의하는 순서입니다. 우선 이때는 재료화학 중에서 밀가루, 기타가루, 이스트, 계란,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이렇게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